안녕하십니까. 정혜대 가업승계 정아림 수석연구원입니다. 명의신탁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상속 및 증여세법 45조 2항에 있는 내용이고요. 주식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 즉 명의 개소로만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이를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합산과세, 즉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지정되는 과점주주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를 피하려는 수단이기도 하고 상법상의 최소 발기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긴 했습니다. 상법상의 발기 요건이라 하면 상법 제288조에 나와 있는 조항인데요. 1996년 9월 30일까지 그때는 7인 이상을 발기인 요건에 해당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6년 10월 1일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 그때는 3인 이상을 발기인 요건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7월 24일 이후에는 1인도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제한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식 명의신탁이라는 유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이제 전직, 현직, 임직원 등 회사 관계자들을 통한 명의신탁이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모, 형제 등 가족을 통한 명의신탁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법인을 설립할 때 보통 제 지인들을 통해서 명의신탁을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과세 요건이 있는데요. 요거는 첫 번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기, 등록, 명의개소 등을 요하는 자산이어야 하고, 세 번째,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과세 요건 중에서 조세 회피 목적 여부는 사실 관계에 따라서 종합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을 진단하는 경우 판례 등을 다양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다음 명의신탁 거래 단계별 이제 세무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이게 최초 명의신탁한 시점, 즉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걸 봐서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이제 과세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재산 평가라는 부분은 과거에 명의신탁한 시점의 평가액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이후 또 증자를 했을 때에는 그 명의 개소한 날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제 재산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또 명의신탁 이후에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제배당 과세 대상으로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 전입, 이런 기존의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제를 적용하는 제외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오지만 2002 21,352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의신탁 이후에 배당을 한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좀 생기고요. 명의신탁 주식을 또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경우도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이제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수탁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수탁자의 상속인으로 명의개소한 경우, 이런 경우도 문제가 또 생기게 되죠.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신탁자의 상속인으로 명의 개설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시점도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중에 또 사실은 명의신탁을 회수를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좀 생기곤 하죠. 명의신탁에 환원할 때는 신중한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다시 찾아오는 경우에는 세무자문을 수행하다 보니까 액면가액으로 양도 또는 뭐 자기 주식 취득, 사회 증여, 뭐 실제 소유자 자녀한테 양도, 증여하라든 뭐 아무런 진단 검토 없이 뭐 제한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명의신탁 관련된 자본거래는 정말 신중하고 사실관계를 진단하고 그 세액의 효과를 분석해야 되는 사실은 이게 정밀한 대체한 분석의 의사결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뭐 순서는 그렇습니다. 명의신탁 계약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명의신탁 확인서 그리고 또 이제 법원의 판결문을 또 받게 되죠.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회수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표이사님의 의중이 제일 문제인데요. 그 선택의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초이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세무상의 문제인데 이게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명의신탁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도 한다고 한다면 증자나 해지를 위한 잘못된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증여로 의제돼 가지고 금액이 엄청나게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 방법들을 검토할 때 뭐 여러 가지 현황을 여쭤봅니다. 주식의 이동이나 또는 뭐 압류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소송 사례들 뭐 이런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는 하고요. 그리고 스케줄 체크하고 그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설명들을 대표님한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도 명의신탁을 해지를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뭐 당연히 뭐 대표님 이제 선택이 의중에 따라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세무사님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실행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명의신탁 해지하고 하나는 원칙적인 절차가 아닌 양도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거는 원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요. 양도가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 주식 찾아오려고 하는 시점이 기업 설립 이후 한 수십 년이 지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 같이 평가를 하면은 사실 주식가액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뭐 실무에서도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해서 증권거래소만 부담하고 양도 처리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래대금 소명 문제인데 실제 양도의 형식으로 인정받으려면 양도자에겐 대금을 지급했던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양도도 인정도 못 받고 이제 그거는 이제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간주취득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양도가액 문제나 거래대금의 소용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기 양도로 인해서 취득을 하는 지분이 이제 과점주주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간주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명의신탁을 제3자한테 양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거래 사실로 봐서 진정한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또 한 번의 명의신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무사님 통해서 명의개설하고 세무조정 계산서에 반영하고
그리고 결국은 세무조상 대응까지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모릅니다. 99%까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조세 당국에서 어떤 조세에 대한 부분들의 그 서류 미비나 뭐 이런 거 부분들 때문에 또 문제를 걸고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조세 불복 단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업 승계나 아니면 M&A에 있어서도 사실 이 명의신탁 그 처리하는 부분들은 상당한 디테일이 요구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저희 정혜의 가업승계를 이용하셔가지고 저희 소장님과 한번 미팅하시고 또는 전화 상담 받으시고 그리고 한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